안녕하세요. 지원지한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20강 중국사 위진남북조 수당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사에서 위진남북조는 요 북이 위주로만 나와요. 그래서 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고 이 위진남북조 흐름 자체를 빡빡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세계사에선. 그래서 그냥 흐름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후한이 멸망하고 중국은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위초고 삼국시대가 전개가 돼요. 이 위초고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게 삼국지연이고요. 이 삼국지연이가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삼국지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실제 역사가 궁금하면 정사 삼국지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실제 역사에서는 위나라가 통일을 했고요. 다만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한 직후에 사마염이란 인물이 정권을 자기가 뺏어버리죠. 그래서 위나라를 이름만 진나라로 바꿉니다. 이 진이랑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사마염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북쪽에서 오랑캐들, 다른 말로는 북방 민족 애들이 우후죽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5호, 즉 5민족이 중국 화북 지역을 차지했고요. 진나라는 5호를 피해서 남쪽으로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동진을 수립해요. 이름은 같지만 수도가 이쪽일 때는 서쪽에 있고 이쪽일 때는 동쪽이라 해서 서진, 동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4세기가 5호 16국 동진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호 16국 시대를 북이가 통일을 합니다. 선비 쪽의 북이가 화북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남쪽에는 한족 왕조인 송제양진이 전개됩니다. 북이일 때 송제양까지, 제가 시기를 이렇게 구분했지만 송제양까지 전개되고요. 북이는 서위 동해로 쪼개지고 서위 동해가 각각 북주, 북제로 이어진 다음에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 흐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연표는 세계사에선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위촉으로 분열됐는데 후한 멸망 이후에 이게 사마염의 진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다만 다시 북방민족이 침입하는 바람에 진나라는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북쪽에는 5호 16국 5개의 북방 민족들이 16개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북이에요. 그래서 이 5호 중에 선비족이 북위를 세우고 5호 16국 시대를 통일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효문제가 있습니다. 효문제가 하나 정책을 통해서 이 화북을 적극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어요. 하나 정책이라 함은 본인들은 북방 민족인데 한족, 즉 기존의 중국 민족처럼 행동하겠다. 즉 우리도 중국인과 하나가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중국인들을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화북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본인들 복장, 선비 복장 안 입고요. 선비어 안 쓰고요. 한족 언어 사용하고요. 한족 성씨 사용하고요. 한족과 결혼도 장려하고 수도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와요. 그리고 균전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균전제.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급해요. 그래서 그냥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국가적으로 유교를 존중했고요. 다만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도 장려를 해요. 평성에는 윈강석굴, 러양에는 롱먼석굴 이런 걸 축조합니다. 그리고 도교는 구겸지라는 인물에 의해서 교단으로 체계화돼요. 그냥 정식 종교, 나름 종교가 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조 보겠습니다. 남조는 세계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북방민족이 침략하면서 5호가 침략하면서 한족이 남하했고 건강, 난징을 수도로 하는 동진이 건국됩니다. 이때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남쪽 지방이 따뜻하기 때문에 쌀이 엄청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구품 중정제를 시행하거든요. 이것도 추천으로 관리를 뽑는 거야. 낙하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몽골 귀족이 형성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관료면 우리 친척들만 다 관료로 추천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귀족이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다 관료가 되겠죠. 이해가요? 우리 사돈의 8촌까지 다 관료가 된단 말이야. 우리 가문이 자연스럽게 귀족이 돼요. 이걸 문볼 귀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전쟁이 좀 많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잦죠. 양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청담 사상, 노장 사상 이런 게 유행합니다. 그리고 문학 쪽에선 도연명이라는 인물이 귀거래사라는 시를 쓰기도 하고요. 고개지에 여사잠도라는 그림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법현 동진 인물이 인도를 순례하기도 하고 구만하지마라는 성녀가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다음 수나라 보겠습니다. 수문제가 수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중국을 전체를 다 통일해요. 즉 수나라 건국이 먼저고 중국 통일이 나중이에요. 수나라 수도는 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안이요. 이름만 대흥이고 위치는 장안입니다. 수문제 때 삼성육부와 주현제가 형성됩니다. 통치체제가 완비돼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됩니다. 중앙의 삼성육부가 완성되면서 이게 당나라 때까지 이어지죠. 국품 중정제를 폐지하면서 과거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과거제 실시는 수문제 업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율령체제를 확립합니다. 율령은 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은 형법,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요. 영은 행정법,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른 율령에 따른 보충 규정을 시행 세부 규칙을 시기라고 하는데 이 율령 격식이 수나라 때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가지 제도가 수나라 때 완비됩니다. 첫 번째가 균전제. 이건 부기 때부터 이어온 거죠. 그래서 부기 때부터 이어서 균전제가 실시되고요. 균전제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기 수당이 균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세금 제도는 조용조라 그래요.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다른 조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때 조세공납역이라고 조선의 세금제도 배웠을 겁니다.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세공납역이구나.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수나라에서는 부병제라는 것도 실시해. 균전제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일정 기간을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그리고 수문제 아들이 수양제인데 고구려 원정 대표적으로 나서고요. 돌고도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건설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수나라 때 대운하가 요거랑 요거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의 한반도로 관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의 기술력도 아닌 옛날에 오로지 올리삽 밖에 없었겠죠. 곡괭이나 그런 걸 가지고 저 중국의 한가운데 저렇게 뚫어버렸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일은 누가 했겠어? 백성들이 했겠지. 무리한 토목공사랑 고구려 원정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아서 이것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수나라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양제의 업적, 수문제랑 수양제의 업적까지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당나라 볼게요. 이제 당 고조가 이연인데 이연이라는 인물이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수는 장안이에요. 그리고 당태종은 그 뒤를 이어서 이세민이라는 인물이 당태종에 즉위합니다. 당태종의 연호가 정관이기 때문에
당태종 시기를 정관의 통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당태종은 동돌궐을 정복하고요. 돌궐 중에 동돌궐을 정복한 거야. 그리고 율령체제를 정비해요. 삼성육부. 그냥 수나라 때 있었던 삼성육부를 조금 정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주전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 당고종은 베트남도 복속하고 백제랑 고구려를 정복해요. 그래서 삼국시대 보면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할 때가 당나라 고종 때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당고종은 서돌궐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나라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해서 기미 정책을 실시해요. 이 기미 정책이 작년 수능에 등장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도호부는 기미 정책은 정복 지역의 도호부, 약간 일본의 조선 총독부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식민지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치 기구. 당나라 입장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기구. 그래서 도호부를 설치하고요. 그 정복 지역의 우두머리를, 정복 지역의 토착민을 도독,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진 않고 당나라가 그 우두머리, 그 도독을 임명함으로써 그 도독이 알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간접 통치를 실시하는 게 기미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미 정책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당현종 보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의 치라고 해요. 당현종은 연호가 개원이었어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그리고 안사의 난이라 해서 안농사 사사명, 이 절도사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정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 절도사는 누구냐면 변경, 국경 지방의 방어와 지방 통치를 맡긴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이 변경 지역에 있으면서 본인 지역의 군사 재정 행정권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점점 세지고 병력도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녹사난이나 사사명이라는 절도사가 난을 일으켰다. 근데 절도사의 난은 또 일어나요. 결국 살기 힘들어지니까 농민인 황소도 난을 일으키고 결국에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절도사 때문에 멸망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둡시다. 자, 그 다음 당나라 수치체제 볼게요. 그 수나라 때부터 균전제, 조용조, 부명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당나라 때도 이어졌거든요. 다만 안사에 난 이후에 이것이 한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균전제를 더 이상 실시하진 않고 귀족들이 그 농민들의 땅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넓은 땅인 장원을 소유하는 장원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조용조 말고 다른 세금 제도인 양세법이 시행돼요.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좀 더 많이 가져갔지. 전쟁 때문에 농민들이 세금 내기가 힘드니까 대신 1년에 2번 징수합니다. 그 양세법이에요. 그리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산이 난 이후로 당나라 수치체제가 이렇게 변화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당나라 경제를 보면 2년 산모작이 가능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었고요. 행위라는 상인조합도 결성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비전이라는 어음을 활용했는데 화폐는 아니고 화폐랑 유사한 어음을 비전으로 사용했고요. 이때부터 시박사를 설치해서 이 무역소거든요. 무역을 담당하는. 이때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합니다. 당나라 문화를 보면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인 문화래요. 그러니까 해외 문화를 많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외래 종교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조라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경교는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유학으로는 공영달이라는 인물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썼고요. 훈구학, 유학의 한 분파인 훈구학을 집대성했습니다. 현장이나 의정이라는 승려들이 인도를 순례하기도 하고요.
이백이란 인물과 두보란 인물이 시를 많이 써냅니다. 그리고 공예 부분은 당삼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글씨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나라 문화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사는 그러니까 각 왕조별 특징을 꼼꼼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수당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중국사는 송요금원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명청도 조금 내용이 많고 근현대사도 내용이 좀 많아요. 갈수록 조금씩 좀 양도 많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송요금 서화원으로 만날게요. 안녕.